성함은 어떻게 되나요? 유병준입니다.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디자이너입니다. 모빌리티란 물리적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키는 수단 혹은 이를 위한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회사에서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나요? 현재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가장 큰 특징은 전동화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이고 클린한 서비스 중심의 시대의 개막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을 한 단어로 소개해 주세요. 아날로그의 감성과 디지털의 테크놀로지를 겸비한 자동차 디자이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인간에게 가장 유용한 운송수단은 말이었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오가는 도시 안에나 혹은 먼 거리를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말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초로 자동차가 발명된 후 불과 몇 년이 지나면서 거리에서 말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말과 마차를 대체하는 새로운 운송수단이 거리를 메우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대량 생산 기술과 더불어 석유 산업의 발전, 그리고 철강 산업의 발전 등의 기술 발전은 더욱 먼 장거리를 짧은 시간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 시스템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교통 시스템의 변화는 산업화를 더욱 가속화하였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된 후 100년 동안 인간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과연 더 살기 편해졌을까요? 인류에 있어 자동차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요? 당연히 자동차는 인류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며 심지어 자동차를 타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큰 주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는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점차 파괴되고 있습니다. SF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지구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제대로 숨도 못 쉬고 함부로 밖에도 나갈 수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암울한 하루하루가 될까요? 최근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환경 문제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앞다투어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정부 규제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자발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환경 친화적 태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치 있는 브랜드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로 모빌리티의 첫 번째 혁명을 지나 스마트 전동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운송수단으로의 두 번째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기술에 따른 디자인 형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 목적은 사람을 운반하는 데 있었습니다. 먼 거리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인원들을 태워 이동할 수 있는가는 자동차를 정의 내리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목적이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오면 더 이상 운전자가 필요 없습니다. 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은 차를 타고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전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당장 무엇을 하게 될까요? 잠을 잘 수도 있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급한 업무가 있다면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핸드폰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핸드폰은 평상시에 늘 사용해야 하니까요. 가끔 먼 장거리를 간다면 영화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운전을 않게 되면 분명히 다른 일을 하게 되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다른 일을 위해 반드시 인터넷과 연결하여 다른 정보들에 집중하리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 안에서 인터넷과 연결하여 쇼핑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는 남들과 연락을 하겠죠. 즉 자동차 안에서 다른 타인과 연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서 운전자들은 운전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얻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치와 인터페이스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동차 안의 모니터가 중요해지고 모니터를 더욱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빌리티 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퇴출, 탄소 중립의 시대로 도래하면서 전동화의 개념이 핵심이 되는 시점입니다. 전동화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화는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운송기기에 적용이 되며 새로운 자동차의 패러다임 시대를 여는 또 다른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플라잉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AM은 얼번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입니다. 이 단어만 봐도 큰 컨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위의 모빌리티, 즉 도시의 새로운 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UAM의 가장 큰 특징은 도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빠른 이동을 통해 시간적인 효율성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UAM은 수직 이착륙의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항공기와 다르게 큰 랜딩 스페이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랜딩 스페이스가 아닌 수직 착륙을 위한 간단한 스페이스를 이용하여 도시 안에서 혹은 도시와 도시 사이를 가로지르는 획기적인 운송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의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면 누구는 이러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리콥터랑 뭐가 다른가요? 헬리콥터가 있는데 UAM이 따로 필요한가요? 이에 대한 정답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전동화에 있습니다. 전동화로 인해 기존의 헬리콥터가 갖고 있던 소음을 해결할 수 있고 교통체증의 간소와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UAM의 기본 컨셉은 많은 인원들을 이동시키는 운송기기라기보다는 현재는 적은 인원을 빠르게 먼 거리를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UAM 상용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회사들이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송기기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많은 실험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제도의 수립에 있습니다. UAM 상용화를 위한 법칙, 제도적 규제, 인프라 구축 등의 교칙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습니다. UAM, VTOL, PAV라고 할 수 있습니다. UAM은 지금 보시는 도표와 같이 이 VTOL과 PAV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AM의 종류는 프로펠러의 설계 타입에 따라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멀티콥터, 두 번째는 리프트 앤 크루즈, 세 번째는 백더드 트러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각각의 특성은 쉽게 이동거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거리가 50km 이내의 경우에는 멀티콥터 방식, 150km 이내일 때는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 300km 이내의 경우에는 백더드 트러스트가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주도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유럽과 미국은 예전부터 항공과 관련하여 도심 항공 규제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UAM 산업도 현재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2040년에 UAM의 산업 규모는 약 1조 4,700억 달러, 약 1,80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시장 규모의 7배 이상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SF 영화에서 보던 모습이 실현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안전성 확보와 신뢰가 UAM 상용화의 핵심이고요. 제도와 규제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UAM이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까요? 무인 드론을 이용한 택배, 긴급 의료 지원, 빠른 교통 서비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AM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셔틀버스와 교통 시스템들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UAM을 위한 벌티포트를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러한 벌티포트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도시와 도시, 그리고 도시 속의 모빌리티와 연계해서 다양한 산업적 기회들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UAM이 실제 상용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UAM이 사용될 기반, 즉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UAM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비행을 통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별 제도 마련이 시급하고요. 아쉽게도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는 한국과 다르게 기존의 도심 항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UAM의 환경을 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UAM 교통관리를 위해 KUAM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부터 1단계를 시작으로 3단계까지 단계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기술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AM은 기존 항공통신체계와 다르게 LTE, 5G 등의 상용통신망 사용을 사용해서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큰 특성 때문에 IT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는 특성상 UAM 기술도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플라잉카 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운송수단 산업은 초소형 모빌리티와 선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이커머스를 통한 배달 및 물류운송 서비스로 다양한 모빌리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떨어져 있는 장거리 물류 창고를 기반으로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도시 주변에 소규모의 다양한 물류 창고를 만들면서 물류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운송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무인 드론에서부터 전기 스쿠터, 초소형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운송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선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양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해양 자원이 파괴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선박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환경이 되겠는데요. 스마트 기술과 더불어 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함으로 기존의 내연기관 선박에 대한 해로운 환경오염 요소들을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박 한 척에 사용되었던 디젤은 자동차 수천만 대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맞먹는 수준의 오염 물질들을 배출하는데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자동차 내연기관의 규제와 발맞추어 2030년까지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선박 또한 실험을 하기 위한 인증기준, 법규, 제도 등의 기반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빠른 개발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빌리티 첫 번째 혁명을 지나 현재 우리는 모빌리티 두 번째 혁명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말에서 자동차로 운송수단이 바뀌면서 변화된 산업의 혁명을 우리는 이미 학습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운송기기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를 위한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의 진화 과정에서 수많은 기회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강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쉽게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는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을 특이점이 도래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45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앞지르는 기점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앞지르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과연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레이 커즈와일은 그래도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의 세대를 흔히들 낀 세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이 발전했던 그 중간 세대를 살고 있고 현재도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는 삐삐라는 장치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학생들이 한창 가지고 다녔었죠. 그 이후에 제대를 했을 때는 대부분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편리했었죠.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정말 편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하곤 합니다. 모빌리티의 혁명도 이와 같습니다.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스마트폰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것도 이 지점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빌리티의 두 번째 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